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험상계와 평가 4강 7주차 내용을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셨던 게 이제 신뢰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이번 주는 신뢰도와 가장 중요한 타당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실제로 실험 설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타당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타당도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타당도의 개념, 뭐를 고민해야 되고, 뭐를 신경 써야 될지를 많이 참 모르시는 느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수치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크롬바 알파 값 같은 수치를,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 이상,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뭐, 보통 한, 크롬바 알파 값 한 7 정도로 우리가 잡죠. 0.7이니까 제곱하면 49% 이상,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어떤 설명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쯤 되면 뭐 이 척도의 어떤, 이것을 말하는 신뢰도라는 것은 주로 이제 척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척도의 어떤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척도의 타당도 이야기가 좀 아닙니다. 네, 척도의 타당도 이야기는 사실 다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조사론 시간에만 했을 거예요. 뭐 구성 타당도라든지 내용 타당도라든지 익명 타당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제가 좀 쳐볼까? 보통 우리가 타당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척도의 타당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척도의 타당도. 근데 오늘 할 척도의 타당도, 여기에 보면 뭐 액면, 뭐 구성,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 뭐 분별, 뭐 판별 타당도, 뭐 이런 거 좀 많이 쓰죠. 근데 오늘 제가 할 거는 이게 아니고,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 특히 내적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internal validity라고도 합니다. internal validity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쳐볼까? 네, internal validity라고 해요. 당연히 외적 타당도는 뭐겠어요? external validity겠죠? validity? external validity, 뭐 internal validity, 뭐 이렇게 두 가지 말을 다 이렇게 씁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그러니까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런 척도의 타당도는 말 그대로 A라는 척도, 뭐 우울이라고 할까? 뭐 우울 척도. 그러니까 한 가지 척도에 관련된 어떤 타당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액면 요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하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타당도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정확한 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타당도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지점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이 얘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 얘가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얘가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 척도가 얘를 지금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척도의 타당도에 할 때는 이런 다양한 타당도를 통해서 얘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적, 외적 타당도, 특히 내적 타당도가 이제 주를 이룰 건데, 이 내적 타당도는 뭐냐면, X와 Y가 있죠? 이게 흔히 말해서
인과성이라고 하죠. 이게 인과성이라고 부르는데, 코잘리티라고 하는데, 이 인과성이 정말 확보가 되는가라는 이야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이 개념. 맞는 건가에 대한, 이게 정확하게, 확실히 X와 Y가 관계가 있는 건가에 대한 묻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는 뭘까? 외적 타당도는 일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이렇게 말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봅시다. 하나의 개념을 봅시다. 자, A가 있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와 Y가 있어요. 이 X와 Y의 관계에서, 여기가 뭐, 좀 더 크게 좀 할까? 확대 좀 하자. 한번 봅시다. 여기 한 10명 있고, 다시, 그리고 자, 만약에 이 10명과 10명을 이렇게 총 20명 중에 10명에 10명을 나누고 학생 10명을 이렇게 나눠봐요. 한 명한테는 뭐 인터벤션 이걸 A라고 줍시다. 동그라미 A를 주고 한 팀한테는 10명한테는 그 인터벤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여기에 뭐 평점이 3점이고 인터벤션 주고 나서 10점이 되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3점이고 인터벤션 주고 나서 여기는 뭐 한 6점 내지는 한 5점 혹은 뭐 3점 그대로일 수도 있지.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 이게 통계적 차이가 있다면 x1과 x2의 통계적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A를 어떤 인터벤션을 효과가 있다, 인과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흔히 실험 설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를 하고 이때 이 A에 효과가 있다, 인과성이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도 하죠. 자, 이제 이때 이제 이 내적 타당도의 인과성이라는 것은 그때도 한번 내가 수업 시간에 지난 3월씩에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 10명한테만 이 결과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일반성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X와 이 실험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 X와 Y의 관계, 즉 이 집단의 이 실험 집단의 효과성만 있으면 돼요. 이 실험 집단이 정말 이렇게 변했는가, 그리고 안 줬을 때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건가,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 여기서 일어났던 이 이벤트가, 여기서 일어난 이벤트가 다른 집단이죠. 만약에 이게 초등학생이라고 치자. 이걸 만약에 중학생 집단, 뭐 고등학생 집단, 일반 성인, 뭐 노인 이런데, 아니면 여성만 이런 데서 똑같은 이 이벤트가 이렇게 A를 줘서 X가 이렇게 Y로 변하는 요 과정이 7만큼 올라갔죠. 이 7만큼 일어나는 일을 이 7만큼 일어나는 여기 일어나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7만큼 3에서 A를 준 다음에 3에서 10만큼 증가한 이 7의 이벤트가, 이걸 7의 이벤트라고 내가 정할게요. 이 7의 이벤트가 여기 일어나나 여기 일어나 여기 일어나 여기 일어나나 여기 일어나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관심 있는 게 뭐다? 이게 외적 타당도예요. 외적 타당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X와 Y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뭔가 모르지만 어떤 관계가 일어났어. 우리가 이 관계를 B라고 할게요. 이 B의 관계로 할게요. 이 B의 관계가 다양한 집단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1집단, 2집단, 3집단 무수히 많은 N집단이 있다고 치자. 뭐 1집단은 뭐 초등학생 집단, 뭐 2집단은 뭐 어떤 특정 어떤 부산의 어떤 동네, 3집단은 어떤 뭐랄까 뭐 군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무수한 집단에 X와 이 Y의 관계, 이 B가 여기에도 함께 동일한 게 일어나야 되는 게 외적 타당도입니다. 네. 외적 타당도예요. 이게 외적 타당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는 거 하지만 사실상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얘는 X와 Y의 이 관계가 명확하지 이게 정말 이 X와 Y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말 A라는 뭐 효과를 해서 A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상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외적 타당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화에서는 이게 진짜 이렇게 변했는 게 정말 A 때문인지 사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은 A가 아니라 B였어. B라는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B라는 이벤트 때문에 일어난 게 다양한 집단에서 똑같이 일어났다고 쳐요. 사실은 이게 A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B 때문에 일어났는데 우리 B는 잘 몰라. 어쨌든 B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B 이벤트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수십 개의 다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관계가 일어났다고. 그때도 당연히 이 B 이벤트는 높은 외적 타당도를 가집니다. 네. 설사 이게 A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B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적 타당도를 가져요. 왜?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어떠한 요런 집단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다른 집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 시간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적 타당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적 타당도를 가질 확률이 높고 동시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적 타당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적 타당도를 가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있으시면서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내용을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외적 타당도 제가 좀 쭉 땡겨 볼게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적어 놓은 내용을 제가 먼저 이렇게 하나씩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자, 쪽을 놔놨네. 쪽 번호 넣기가 뭐더라? 여기 있습니다. 쪽 번호 들어갔죠? 네. 자, 보면 이제 내적 타당도 이렇게 쭉 제가 중요한데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이에요. 즉 독립과 결과의 인과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체계적 어떤 인과성의 반복이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 안에서 다시 해도 이게 일어날 때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탄 그죠? 이게 이런 치료나 조작이 어떤 시스테믹 타택,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인과성이 어떤 컨피던스 맞아 신뢰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신뢰성은 반복될 수 있다고요. 이런 인과성이 우연히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벤트라는 것은 진짜 우연히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체계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외적 타당도를 볼까? 외적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그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일반화, generatability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어떤 일어나는 정도, 어떤 확신성, 그러니까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집단에도 이렇게 변수가 일어나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조금 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통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통계는 어떤 의미일까 하면 이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통계적 결론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계적 타당도란 것은 통계 증거에 근거해서 얻어진 겁니다. 통계적 증거, 어떤 함수 차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식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함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방정식, 구조 방정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내적 타당도랑은 조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있다면 통계적 타당도는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통계적 타당도가 있다 해서 내적 타당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개념을 아시죠?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라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통계적 타당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반은 여기는 되는데 이쪽 방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 통계적 타당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샘플 자체가 오염됐거나 아니면 실험 세팅 자체가 오염되었을 때는 이러한 내적 타당도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우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 조금 하면서 이펙트 사이즈라든지 일종 오류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했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어떤 통계의 어떤 타당도를 우리가 조금 봤는데, 그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확증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실험 세팅 자체의 어떤 타당도를 증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오류는 일종의 이제 찬스예요. 어떤 오류라는 거. 그래서 통계는 이제 이 오류, 우연을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샘플 자체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샘플링을 많이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2차 재료나 그런 패널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올려드린 실태조사 같은 게 언제나 샘플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샘플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볼까? 여기 어딨지? 여기 통계 이야기 조금 더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제가 통계 좀 이야기 좀 적어 놓을게요. 보통 이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약화시키는 것들, 이제 우리 1종 오류, 2종 오류 지난 시간에 좀 했죠. 1종 오류와 뭔지, 2종 오류가 뭔지, 그죠? 네, 코엔의 책에 보면 보통 검증력을 한 80%까지 하는데, 그때 제가 그때 80%랑 95%를 했을 때 비교 차이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죠? 지파워 쓰면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지파워 그때 잠시 한번 볼까?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지파워 썼던 거. 예를 들어서
t테스트를 했을 때 원샘플 뭐지? 어디 뭘 봐야 되더라? 오랜만에 해가지고 투그룹, 네, 투그룹 하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프라이머리 컴파라이즈 뭐 이렇게 돼갖고 여기 보면 디테일이 디테일 잡고 그 다음에 이펙트 D 여기 보면 파워 95% 지금 잡아놨죠. 95%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여기다 calculating을 때려도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샘플 그룹과 여기 그룹이 토탈 샘플 사이즈 210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거를 이거 좀 보여주려고 80으로 낮춰버리면 훨씬 숫자가 적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60 다 돌려 말해서 이게 샘플이 128일 때는 검증력이 80%밖에 안 되지만 반면 이게 샘플이 두 배 정도, 그 약 2배 정도 늘어났을 때 이 정도 파워가 생긴다. 그만큼 오류가 줄어든다. 검증력 이런 지금 개념 보여주려고 지금 한번 대충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한 80% 잡았는데 보통 요즘은 좀 많이 더 올려서 많이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샘플의 숫자라든지 샘플이 아무리 샘플이 많아도 항상 그게 벗어나지를 못할 때는 있어요. 예, 항상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 방금 제가 한 말에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똑같이 보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99%를 때린다 손 치더라도 25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 샘플 자체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설사 내가 연계 99로 때린다 하더라도 내가 샘플로 400개, 500개 갖고 와도 언제나 오류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확률은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통계의 어떤 정밀성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이 내적 타당도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조사 설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 이 두 가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실험 설계가 이제 내적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타당도가 내적 실험 설계가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하는 설계라면 조사 설계는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는 설계라고 봐요. 보통 이제 그런 조사와 실험 설계 논쟁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니들은 이건 높지만 반면 외적 타당도는 사살표가 있나? 우리가 이거는 높지만 그쵸? 이렇게 하지 않냐? 반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조사 설계 너희는 얘는 높지만 내적 타당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굉장히 높을 때는 굉장히 높을 때는 하나도 높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실험 설계에 관해서 실험 설계 항상 낮은 외적 타당도를 가지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 뭐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성이 굉장히 파워풀한 일반성을 가진 어떤 이론이라든지 검증이 실험 설계 안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설계와 조사 설계의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일반적으로는 실험 설계가 외적 타당도가 높고,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가 높고, 조사 설계가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뭐 그렇진 않다. 뭐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하고, 이거 말고도 보면 베이직 리서치나 어플라이 리서치에 대한 논쟁도 비슷해요. 뭐 베이직 리서치는 외적 타당도가 높고 내적 타당도가 낮고, 어플라이드 리서치는 외적 타당도가 낮지만 외적 타당도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정교한 연구도 있잖아요. 통계 기법이 많이 들어간 연구. 보통 그런 연구들은 외적 타당도, 왜냐면 그게 어떤 좀 복잡한,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런 어플라이드 된 우리가 그 어플라이드 된 이런 연구를 보면 어떤 모형을 구성하는데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정도 많고 그것을 취할 조건도 많아서 하다 보면 거의 일반보다 샘플 수가 거의 항상 떨어져요. 어떻게든 샘플 수가 거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회기랑 구조를 비교했을 때, 일반 회기식과 구조를 비교했을 때 구조 방정식이 회기식, 혹은 여기서 뭐 그냥 t-테스트 할까? 회기식이 좀 오류가 있다면 일반 t-테스트랑 이 구조 방정식 했을 때 구조 방정식이 당연히 샘플 수를 비교하면 얘가 떨어집니다. 샘플 수를 비교하면 구조 방정식이 훨씬 샘플 수가 적어요. 맞춰지는 샘플 수 자체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통계를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HLM도 마찬가지고 PSM도 마찬가지고 어떤 뭘 하든 간에 이 샘플 수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수가 떨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랑 사실은 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베이직 리서치는 외적 타당도가 좀 비교했을 때 좀 높고 내적 타당도 좀 떨어진다. 대신에 이런 어플라이드 리서치가 장점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지죠. 다시 말하면 뭐 높은 인과성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종단 연구 같은 거. 종단 연구 당연히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집니다.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져요. 대신에 종단 연구 하다 보면 샘플의 미싱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외적 타당도를 가집니다. 비교했을 때, 베이직 리서치랑 비교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존재를 하니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논문이나 뭐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베이직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리서치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보통 요런 데서 도출되거든요. 좀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냥 요런 정도의 내용만 있고, 제가 내적 타당도 뭐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예전에 했을 때 내적 타당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사실 외적 타당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조사론 시간에 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적 타당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이거 빨리 끝나고 그 SPSS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내적 타당도에 대한 기본 모형이에요. 어떤 흔히 말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왔을 때 이 x와 y의 관계, 이게 아주 순수한 x와 y의 관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당연히 이 두 가지, 얘가 이제 이것도 있어요. 얘가 실험 집단이면 얘가 대조 집단이겠죠. 네, 뭐 이거 있다고 가정하고 좀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 y2와 y1의 차이, x2와 y1, 요 차이가 이제 진짜 이 트리트먼트 A의
이 치료 A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보는 거죠. 요 차이가 있을 때 비로소 이 A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또 같은 얘기 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 순수한 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 차이를 보는 것은 얼마만큼 변했냐, 여기가 3이다, 여기가 7이다, 이 차이를 보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은,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사전사후, 보통 우리가 신뢰도란다. 만족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끝나고서 만족도 이야기할 때 사전사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족도가 3이었는데 끝나고서 7로 올렸다. 그래서 사전사후가 차이가 있다, 유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유의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확증이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정말 그게 차이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으면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차이 있는 걸 알겠지만 그게 진짜 차이인지 가짜 차이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가장 심플한 내적 타당도를 보는 도구이긴 한데,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얘가 지금 빠져 있어요. 대조군이 다 빠져 있고 실험군만 이렇게 뚫렁 있단 말이야. 물론 실험군에서 이 두 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조군이 있었어? 대조군이 존재를 했다고 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대한 사전에 학기 초에는 2월 말에는 어떤 실험 설계에 대한 지식이 3만큼 있었는데 학기 말에 돼서 7만큼 늘었다고 치자. 그쵸? 3만큼에서 7만큼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게 그렇고 끝나고 나서 이게 7 했으니까 되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는 것 같고. 그쵸? 근데 내 수업을 안 듣고도 어떤 선생님들이 3 정도, 혹은 넉넉 작고 4일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이 7 정도 맞았어. 그럼 정말 제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내 수업이 효과가 있었나?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수업을 듣고도 7이고 안 듣고도 7이면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대조군도 7이래. 나도 7인데? 그런 거잖아? 다른 걸 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 보조제를 먹었어. 그래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아니면 혈액에 끼어있는 다양한 이따 치자. 수치를 쟀는데 내가 3이었다가 7로 됐어. 그럼 내가 이 약 먹고 7이 되었나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도 7이 되었대. 딴 사람들. 그러면 내가 의심하게 되잖아.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조군이 없이 함부로 실험군만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차이냐고 말했을 때는 확증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단일 집단만 해서 확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끝날 때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혼돈하실까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증할 수가 없다고요. 한번 봅시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가 확증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히스토리라고 불러요. 역사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에요. 자, 제가 이거 안 그렸다고, 제가 대조 집단을 안 그렸다고 해서 대조 집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X와 Y가 있고, 타임 1이에요. 타임 1에 이거 타임 3고 타임 2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0이라고 쳐요. 여기가 10이 됐어. 그래서 내가 개발한 어떤 약 하나를 줘요. 그걸 A라고 합시다. A를 주고 나서 10만큼 배웠어. 타임 3에. 그러면 이만큼 10의 차이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지.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누군가가 몰래 나 대신에 B라는 새로운 약을 이 집단에 줄 수 있다고요.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혹은 사람들이
그냥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어디 누군가에서 약수터에서 물 떠서 물 마셨는데 그 약수물이 우연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무언가가 내 어떤 것에 효과를 줘서 사실은 이 효과는 빵점짜리였고 사실 이 효과가 10점짜리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실험 세팅에서는 흔히. 그런 경우에서 이것을 역사, 히스토리, 우연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장이죠.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전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쉬워요,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막 줬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A 프로그램을 이거 이 A의 약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때 시점에서 이게 0이었고 얘가 10이 되었네. 아싸 이러면서 역시 내 프로그램은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애가 뭐 7살짜리 아이였어, 집단이.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이 사이가 1년이라고 치면 1년 정도 지나서 애가 키가 한 5cm 큰 거예요. 내 약과는 아무 무관해요. 그냥 크는 거예요. 그냥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뭐 강냉이를 주든 물을 주든 초콜릿을 주든 어차피 얘는 커요. 그냥 이 집단은 그냥 큰다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또 검사 효과도 일어나요. 검사 효과.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를 하면 이게 X하고 Y 했을 때 얘가 이때 이 설문지 같은 게 있으면 설문지 내용을 알잖아. 그럼 여기서 설문지 내용을 더 잘하니까 더 잘을 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이. 보통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설문지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측정했을 때 이런 일이 좀 일어납니다. 관찰이나 이런 건 조금 덜한데 설문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설문지를 이게 심지어 만약에 타임 1, 타임 2, 뭐 타임 3, 타임 4, 뭐 매달 해가지고 12번 했어. 이거를 뭐 쭉쭉쭉 해서 12번까지 했어. 그러면 이 1하고 12 사이에 얘는 이 설문지를 거의 외워요. 아이가. 당연히 여기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거의. 이런 일도 발생하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도구 같은 것도 일어나요. 뭐냐면 1차 때 T1 때는 X라는 걸 썼는데 T2 때는 X2를 라는 설문지를 쓴다는 거야. 다른 설문지. 이게 설마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했는데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울 검사 같은 거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CSD를 많이 쓰죠. CSD 같은 거, 뭐 CST10 같은 거 하고 쓰는데 막 열심히 써가지고 1차 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단이 전부 다 노인인 거야. 노인이면 CSD보다는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을 GDS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이 한 6개월 정도, 프로그램 6개월 돌렸어요. 6개월 동안에 갑자기 뭐 직원이 뭐, 이거 관리하는 직원이 뭐, 연구원이 뭐 은퇴하거나 뭐 딴 데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등등등의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 CSD보다 GDS를 써야 될 거 주장하는 연구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GDS 바꾼 거예요. 똑같은 우울이니까.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척도에 사람이 더 민감하게, 특히 노인분들이 CSD 하는 거랑 GDS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CSD에서 안 나온 그 우울 어떤 증상이 안 나오는 어르신들이 GDS 나올 수 있고, 역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은 반대일 경우 여기 먼저 GDS 쓰고 뒤에는 CSD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 GDS에서 나왔던 노인들이 여기서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마치 나의 어떤 A 프로그램 때문에 이 프로그램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 관계없이 이 척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 또 일어납니다. 통계적 회귀. 이 개념은 조금 쉽게 말해서 여기 제가 좀 적어 놓은 거 있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날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볼까? 여기를 이제 우울이라고 할게요. 우울.
이걸 시간 타이머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12달, 여기 12월이에요. December, January. 우린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마치죠. 3월에 있어요. 자, 3월의 어느 날, 내가 1월달, 2월달까지는 이게 우울이 여기 한 5점이라고 치자. 여기 한 10점 만점이고. 내가 여기 1월달, 2월달까지는 얼추 막 이 정도쯤 찍었는데 3월 어느 날 꽃도 피고 핑크 캠퍼스 해야 되는데 우린 코로나 때문에 뭘 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꽃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 그럼 갑자기 여기 한 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4월, 5월 쭉쭉쭉 가면 그냥 항상 나는 얼추 항상 이 정도 찍혀요. 그러다가 여기 9월쯤에 다시 또 낙엽이 질 때 한 이 정도 찍힐 수 있죠. 다시 또 이렇게 떨어져요. 나의 우울 지수를 라고 치면 여기 한 8, 여기 7. 이때 봐. 이때 이러한 갑자기 높아지는 것들을 통계에서는 다른 말로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이상치라고도 해요. 이상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통계적 회계라는 말을 쓰냐? 이걸 회계선으로 그리면 나는 보통 이 정도쯤 어떤 사람이 좀 다르지만 이거 조금 그냥 이렇게 할게요. 보통은 이 어느 선에서 이걸 좀 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이 회계선인데 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지켜야 돼요. 나는. 근데 내가 간혹 어느 날 이쯤에 지키거나 여기 지키거나 여기 지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이 회기선으로 돌아옵니다. 흔히 말해서 평균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통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성향이 있지만 갑자기 뭐 꽃이 필 때나 비가 올 때나 뭐 어쩐 등등등 할 때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하는 때가 있지만 다음날 되면 다시 괜찮아지잖아요. 그쵸? 이게 나의 어떤 1년 동안의 어떤 기분의 어떤 평균선이라면 이 평균선으로 돌아온다고. 이상치들은 너무 먼 거는 이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오게 돼 있어요. 예, 오게 돼 있다고. 아무리 오늘 나 기분 안 좋아도 내일쯤 되면, 그쵸? 또 오늘 내 몸이 피곤하지만 또 내일쯤 되면 또 다시 좀 며칠 쉬다 보면 또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회복한다고. 우리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항상 돌아오는 성향이 있죠. 보통 이걸 이론에서는 호모스테이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요. 다시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이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걸 했는데 이게 되게 타이밍이 짧아. 이게 한 이틀밖에 안 돼요. 이 시간과 요 시간 거리가 한 이틀에서 3일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 3일. 내가 트리트먼트 A를 주고 나서 여기서 우울 지수가 10이었는데 이 트리트먼트 주고 이틀 뒤에 얘가 한 3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왜? 이 통계적 회계 때문에. 이 처음에 재는 날 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또 비는 또 이걸로 그려줘야 되지. 비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10명을 한 20명에 있는 20명 정도 사람을 우울 측정했더니 평균이 한 10점 나왔다고. 대정포 비 오면 좀 우울하잖아, 우리가. 그러다가 3일 뒤에 햇빛이 쨍쨍쨍 나요. 햇빛이 쨍쨍쨍쨍 난다고. 이렇게 쨍쨍쨍쨍 막 난다고. 쨍쨍쨍 나는데, 이때 이 20명의 사람들의 우울 지수가 3호까지 떨어진 거야, 평균이. 그러면 나의 이 A라는 프로그램,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노래 불러줘. 노래 프로그램이야. 와, 이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이 효과를 미쳤냐? 했을 때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통계적 회계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또 다른 게 뭘까요? 실험자의 상실. 이게 뭐냐면, 이 X와 Y, T1과 T2 사이의 간격이 진짜 길다고 해봅시다. 보통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건 10년일 수도 있다고 쳐요. 이런 건 좀 희박하지만, 1년짜리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1년짜리 연구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갑자기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가 어떤 학생이 갑자기 전학 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관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그만두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 자체가 이사, 사망, 뭐 여타 이유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샘플이 줄어. 샘플 숫자가 준다고요. 샘플 숫자가 줄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일어난다고? 예, 이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려요. 샘플이 주니까. 아까 보셨죠? 이 샘플 지파오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까 지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샘플 수가 줄면 줄수록 이종 오류는 점점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돼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샘플이 준다는 것은 무조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커져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게 뭐냐? 선택의 상호작용 같은 거예요. 선택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떠한 샘플을 설정을 했는데 예시를 보면 좋아요. 예시를 보면 좋은데 내가 그냥 우연히 A 실험 집단은 여성 노인을 해버리고 통제 집단은 남성 노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A 노인에게만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뭐 바느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요가 프로그램 이런 걸 따고 칩시다. 근데 하고 나서 여성 노인의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 버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시 이 A 프로그램이 이 사망률 떨어뜨려. 그럼 할머니들 대상으로 요가 프로그램이 좋다. 노인 대상으로 요가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뭔가 찝찝하죠? 뭔가 되게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 기본적으로 여성 노인의 생존율이 높아요. 예. 남성 노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거는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통계 자료 보면 비슷해요. 뭐 안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던 통계에서는 한 번도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사망률이 낮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정말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내 프로그램 효과성이 있는 건가를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왜냐면 이미 선택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선택 자체가 좀 이상해요. 아동 대상으로 해볼까? 아동 대상으로 했을 때 고학년 아이와 저학년 아이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여기다가 뭐 어떤 내가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돌려봐. 프로그램 1을 돌리고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얘는 이거에 대한 영어 성적이 평균 80점이고 얘는 이 영어 성적이 한 평균 한 60점이야. 역시 내 프로그램이 영어 성적을 좋게 만들어. 웃기죠. 고학년들이 기본적으로 저학년 1학년보다 고학년들이 영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샘플링 자체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게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샘플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이 내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언제든지 이러한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외적 요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외적 요인. 어떤 외적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좀 읽어보시면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여기 보면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이 집단에 속했어. 예를 들어서 A 집단과 B 집단을, 그러니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누는데 이 통제 집단에 속했다는 것을 알 때 얘들이 이 점수를 흔히 말해서 이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인 걸 줄어들게 하는 뭐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도 그렇죠. 아동 연구에서도 정말 심심치 않게 이런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들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해요. 오늘 SPSS 할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제는 못하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그러면 이제 외적 타당도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외적 타당도 좀 짧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보통 이제 외적 타당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성. 어떤 이벤트라는 상황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집단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데, 보통 이 외적 타당도에 저해되는 게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에요.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샘플을 뽑아서 이걸 하는데 이 샘플이 정말 전국적인 다른 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산 시내 뭐 5개 대학으로 이렇게 샘플을 했는데 이게 부산에도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과 부산에는 5개 대학을 해가지고 정말 부산을 대표할 수 있을까? 더 나아서 전국을 이렇게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가정하나 했을 때 힘들죠. 예. 그러면 무작정 샘플을 늘린다고 해서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샘플 수가 500명이 모자라니까 내가 화끈하게 한번 5,000명 한번 해본다. 부산에 5,000명을 해서 내가 전국으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패널이나 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 보면 여기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에 보시면 예술인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최종 보고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조사 분야가 아니고 이게 보시면 모집단 이렇게 쭉 있죠. 모집단이고 표본 설계 보면 지역별 분야별 분포를 고려한 제곱근 비례 분포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샘플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이 샘플이 전국 모집단이라고 할게요. 모집단을 전국을 잡을게요.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개 분야, 왜냐하면 분야별, 지역별 14개 분야, 16개 시도별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쓰는 거예요. 쉽게 보면, 여기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표본 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왔겠죠?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16개씩 시도별로, 이러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그게 5년만 하는 무슨 조사죠 그게? 인구조사인가? 인구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소득이라든지 우리나라 소득 자료 같은 거에 직업군 선택할 때 그런 걸 수도 있지. 아니면 4대 보험이라든지 여기서 어느 틀에서 뭐지만 그 기본 틀에서 이 기본 자료가 있겠죠. 정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무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는 몇 명, 대구는 몇 명. 이 비율이 있을 거면 각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시도별 이걸 하는 사람 퍼센트가 쭉 나올 거 아니야. 이걸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이걸 잡고 나서 이렇게 전국 단위의 어떤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체가 얼마 17만원 얼마인가 17만에서 계산을 해볼까? 또 오랜만에 그러면 이게 서울 문화그래 진짜 3845 나누기 전체 17만 8,540은 한 0.0002%라고 치요. 그러면 서울에서 0.0002%, 그러니까 내 샘플을 만약에 1000명, 내가 이걸 한 1000명 정도 조사한다. 그러면 0.2%는 얼마예요? 10%가 내가 갑자기 계산 안 돼. 1%가 10명이죠. 이거 10,000명 정도 할까? 10,000명을 잡아야 되겠다. 10,000명을 잡으면 0.2%는 얼마냐? 한 2명 정도 되나? 제가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죠? 100명이 10%, 0.1%, 한 10,000명이 2명 맞겠죠? 0.2%가?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요게 꼭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율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내 샘플의 양과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몇백 명 조사 어떤 것이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샘플링 어떤 순서나 구조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할 때 비로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것만큼 이 외적 타당도가 파워풀해집니다. 요거였어요. 예. 특히나 어떤 지금 방금 제가 지역하고 직업군 하나만 잡아도 이렇게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 직업군 3개, 4개 직업군에다가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딱 맞춰서 그걸 하기가. 그러니까 나중 되면 되게 복잡하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꼭 대구에서 남성의 몇십 대, 20대에 이걸 하고 있는 학생을 3명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엄청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가중치를 주는 게 이렇게 대표성을 증가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연구에서 가중치를 함부로 잘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특수한 집단을 많이 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노인 암환자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여성 뭐 5살 이하를 가진 여성 미혼모, 뭐 이런 아주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집단을 많이 써요. 잘 못 보는. 근데 이거를 가중치를 주게 되면 이 샘플이 진짜 뻥튀기 돼가지고 사실은 전국에 그 정도 숫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가중치나 샘플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정교성 이런 것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가중치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좀 추천하지는 않아요. 가중치 두는 연구를요. 저도 써봤지만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실험조사에서의 민감성은 이제 호소 효과라든지 위약 효과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니까. 요 정도쯤이 이제 기본적인, 제가 수업 시간에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위험한지를 요걸만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자면,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조금 할게요. 통제 방법을 이제 보통 이제 외적 타당도는 이제 무작위 추출 방법, 아까 제가 방금 드렸던 무작위 추출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 무작위 추출 방법보다 그냥 단순히 무작위 추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학문용어로 이제 우리가 RS라고도 많이 씁니다. RS.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냥 정교한 방법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이런 외적 타당도를 극복하고, 내적 타당도는 RA,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랜덤하게 두 집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what 이렇게 되지? what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게 T1, T2, T3가 있을 때, 여기가 얘 똑같이 1, 여기는 뭐, 여기가 실험, 여기가 대조라고 하고, 여기가 뭐, 7 나오고, 여기가 한 5 정도 나왔어요. 이때, 똑같이 얘는 트리트먼트 A를 주고, 여기는 안 줍니다. 그때 과연 이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앞에서 말했던 6가지, 7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거예요. 여기 100명의 학생들을 아주 랜덤하게 여기에 50명 보내고, 여기에 50명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50명씩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게 랜덤, 무선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할당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한 집단은 주고 한 집단은 주지 않고, 물론 당연히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완전 모르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50명은 아무도 서로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학교를 집단으로 두 집단을 나누고, 만약에 여기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한다. 여기 트리트먼트 A가 안 섞이려는 보장이 없죠.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오염, 이게 쉽게 말해서 샘플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다른 두 학교를 대상으로, 근데 또 다른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뭔가 또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학교만의 차이. 그러니까 실험 세팅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A 학교와 B 학교를 나누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A 학교에서는 A라는 프로그램을 했지만 B 학교는 아무것도 했지만 사실 B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A랑 유사한 AC라는 프로그램을 내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게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우연한 사건. 그냥 B 학교는 원래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몰랐던 거지, 연구자가.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독특한 체육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여기에 지난달에 V모신 선생님이 취미로 요가를 하셨던 거야. 그래서 반 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씩 쉬는 시간마다 요가를 했던 거예요. 몰랐어, 아무도. 사실 그러면 똑같은 요가잖아. 얘는 프로그램 요가, 여기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선생님 자발적 요가. 그러니까 얘 점수가 원래는 한 2점 나와야 될 게 5점 나와버린 거예요. 통계적 차이 없지 뭐. 그럼 이 프로그램은 효과 없다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다양한, 그리고 설사 이게 진짜 잘 된다 손 치더라도 이 시간의 문제도 발생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의 문제. 이런 것도 얼마든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한 번씩 작년에 이 실험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미세먼지 관련 실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외부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이야기는 제가 뭐 차차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외부 효과가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실험류의 어떤 세팅이 왜 어렵냐면, 아무리 연구자가 많이 노력해서 랜덤 어사이먼트 해가지고 무작위 할당해서 막 말 많이 해서 하려고 하지만 특히 히스토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도저히 이 연구 세팅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연구의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저하시킬 위험이 굉장히 크죠. 예, 이런 이야기 제가 수업 시간 계속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배합, 한국말로는 배합, 매칭이라는 방법이 존재는 해요. 매칭이라는 방법. 이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이 집단 설정을 할 때, 이 X1과 X2 집단을 설정을 할 때, 여기 보통 이제, 보통 R이라고 말 적어요. 랜덤 어사이먼트, 이 R이라고 해서 이 R 표시가 돼 있으면 이 두 집단을 랜덤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랜덤 확률로 구분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간혹 어떤 페이퍼나 이런 연구를 보시면, 이 R이 아니라 M으로 적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R이 아니라 이렇게 M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집단을 매칭했다는 뜻이에요. 이 매칭. 매칭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조사론 시간에도 했을 건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한 대상을 놓고 보면 한 대상에 이 대상이 100명이라고 치면 이 100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뭐 성별, 소득, 또 뭐 있을까? 뭐 학력, 지역,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A 집단의 이것과 B 집단의 이것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집단의 성별이 20대 8이야. 여성이 한 80 있고 남성이 20% 있어. 그럼 B 집단도 똑같이 여성을 20%, 남성을 80% 맞춰요. 여성을 80%, 남성 20% 맞춰요. 소득 보니까 뭐 연봉 1000만원 몇 프로, 2000만원 얼마, 여기 연봉 1억 이상 얼마, 이러니까 뭐 1대 10%, 뭐 30%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여기도 맞춰요. 이런 식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되냐? 이 매칭, 이렇게 이걸 정말 자세히 잘 매칭하게 되면 랜덤 어사인한 거랑 이 매칭한 거랑 차이가 없어져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랜덤 어사인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실험 집단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한 개의 지역, 한 개의 학교에서만 이렇게 구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실험을 못했지만 얘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학교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매칭시켜버리면 랜덤 어사인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진대. 너무 좋잖아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할 필요 없으니까. 실험을 세팅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A라는 집단이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한 10가지 특성,
이 10가지 특성을 동일하게 맞춘다면 도대체 몇 명에서 뽑아야 될까요? 이 100명의 집단을 10가지를 동일하게, 성별이 뭐 여긴 7대3, 소득은 이래 돼 있고, 학력은 이래 돼 있고, 지역은 이렇게 돼 있고, 이 10가지만 맞춘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때 예전에 한번 그 공식을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공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100명을 10가지 있으면 여기가 최소한 한 10만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한 10만 개 정도? 샘플이? 한 10만 개에서 이걸 뽑을까 말까예요. 이게 뭐 제곱승을 올라가거든요. 이게 10만이었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매칭해야 되는 샘플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1000 가지고는 뽑지도 못해요. 예,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데서 얘를 똑같은 비율로 뽑아내야 돼. 예. 설사 뽑아낸다 치자. 그럼 여기서 11번, 사실은 몰랐던 되게 중요했던 11번째 변수가 있다면 여기 뽑아낸 변수랑 얘랑은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매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크지만 매칭이 가진 단점도 굉장히 크다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실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정밀 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정밀 배합이나 이런 배합이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이걸 뽑아낼 샘플을 얻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프로펜서티 스코어, PSM, 성향 점수 매칭을 연구자들이 좀 많이 써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할 때는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없어요. 이게 제 평균 패키지를 보면, 이게 분석에 가면 여기 프로펜서 스코어 매칭이 있어요. 여기 매칭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이렇게 방법 툴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칭 툴 통해서 이렇게 프로펜서 스코어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통계 패키지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냥 뭐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제가 쓰는 통계 패키지 PSM은 제가 새로 깔았어요. 새로 이제 어디지? 유틸리티에 들어가면 여긴 확장이죠. 제가 확장에 들어가서 R3.3이랑 해가지고 연동해서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클릭은 여기서 하지만 구현해낸 것들은 R로 돌리는 거예요. 네, R3.3으로 돌리는 겁니다. 3.3. 그러니까 R3.3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alculating은 R3.3으로 하고 구현 방식은 SPSS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못해요. 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SPSS 직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본사에서 직접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고 이게 매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안 될 거예요. 저 지금 이거 SPS 보려면 이렇게 라이센스가 6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6일 끝나면 26이나 이런 걸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 이게 안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작하고 패키지를 이렇게 장치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SPS 직원이 아니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23.0까지는 제가 손으로 직접 했어요. 근데 25 버전 이후부터는 이게 수동으로는 안 되더라고. 자동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직원 전화하고 연결하고 깔고 뭐 해가지고 그냥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자, 그때 이후로 잘 안 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냐면, 물론 여러분들 이걸 그 SPS 안 하더라도 스타타나 여러분 아니면 R3.4R을 배우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그 R 패키지를 잘 못 쓰고 그 명령문 하는 방식을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좀 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R 패키지를 그냥 3.3으로 그냥 R 패키지 3.3을 그냥 아무 때나 무료거든요. 그냥 받으셔가지고 명령문 받으셔가지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식인데, 똑같아요. 어차피 패키지 돌리는 건 R로 돌리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필요하시면 R 패키지를 받으셔도 돌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근석 교수님 오시면 R 패키지 돌리시는 거를 조금 물어보셔가지고 PSM 방식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잘 못하니까. 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통계 분석 이런 거를 손 놓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잘 못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스타타로 막 쓰기도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스타타 쓰는 방식도 지금 까먹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사시고 저는 이제 SPSS를 합니다. SPSS로 이 PSM 매칭을 하는 방식이 좀 재밌어요. 이게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샹양고 교수님이 미국의 어디냐 체퍼힐 노스캐롤라이나 체퍼힐에 계시는데 상향교의 책을 보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서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을 걸 1이라고 하고 안 받는 경우를 0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거 운동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경우를 1, 운동하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운동하지 않는다.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회계식에 보면 확률이라는 게 나오죠. 회계식에는 확률이 나옵니다. 어떤 확률? 내가 운동할 확률과 운동하지 않을 확률. 사실 뭐 같은 개념이죠. 그냥 운동할 확률만 잡을게요. 운동할 확률이 나와요. 그러면 봅시다. 운동할 확률이 성별로 봤을 때 여성이 많을까 남성이 많을까 봤을 때 20대 때는 보통 남성이 많죠. 10대 때 당연히 남성이 많고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성별 남성이 있을 때 이 성별 변수가 이 운동할 확률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러면 0.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건 뭐 아마 0.7 정도. 그 다음에 보통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건강검진의 유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와요. 그쵸? 이 PSM은 뭐냐면, 이 확률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이걸 성향점수,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 확률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빈도 매칭이나 완벽한 매칭은 샘플 수가 너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완벽하게 맞춰줄 수가 없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특정 이벤트를 하는 확률과 안 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은 수의 샘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게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어떤 특성이에요. 물론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가지는 단점이라든지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통해서 어떤 오차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논문이 너무너무 많고 장단점에 대한 논쟁 논문 한 수백 편, 수천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쳐보시면 구글 스칼렛 쳐보시면 나올 건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도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되고 효과성을 띠는 이유가 이게 샘플이 어느 정도 이게 했을 때 샘플량이 어느 정도 많고 이 트리트먼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운동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이 충분히 매칭 변수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뭐라고 할까 완벽한 매칭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매칭 있잖아. 이런 정밀 배합 매칭이라든지 빈도 분포 배합 이런 게 매칭하고 큰 차이가 없고 랜덤 어사이먼트랑 한 거와도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전에 수많은 연구자들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물론 되게 조건이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 여기 보시면 이 트리트먼트를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이러한 변수들을 잘 구현 못 시키면 이 매칭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잘 구성만 된다면 이 변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잘 구성만 되어진다면 이 점수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매칭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칭 방법을 한번 정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샘플을 할 때 샘플이란다. 이제 연구를 할 때
참여자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실험 설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여기 50명, 여기 50명이 되었고 했는데 이 시간의 t가 t2에서 그래서 만약에 10% 정도 참여자가 사라졌어요. 10% 정도 참여자가 사라졌고 여기 있는 참여자가 안 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이 10%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얘 랜덤하게 빠졌다고 한다면 내적 타당도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지는 게 뭐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 특정에 아파서라든지 진짜 누가 봐도 뭔가 이유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빠져. 이유는 몰라. 그렇게 빠졌다면 사실상 사전 사옥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굉장히 특정한 목적, 특정한 상황으로 빠졌다면 뭐 A라는 이유 때문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냐면 실험을 망쳤다. 또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연구에서 보면 이 대상에서 만약에 A라는 이유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A와 관계가 있는 10% 정도를 인위적으로 빼줌으로써 이 내적 타당도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 허용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어떤 이유로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요. 특히나 이 실험이라는 것은 대상자와 동의를 통해서 들어가죠. 우리 하기 전에 동의서 쓰고 이런 실험이 이렇게 될 거다 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10% 빠졌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한테 10% 나가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비록 인터벤션 안 준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10% 이렇게 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단순히 연구자가 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심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물어보고 이것이 이렇게 이 의도를 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받아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아시겠죠? 다시 말하지만 인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했던 실험도 마찬가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거 안 하고 나오는 모든 자료는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에서 실험 설계했는데 생명윤리위원회 확인증이 없다. 확인증 내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번호가 있어요. 넘버를 지어줍니다. 개인 번호. 혹은 이 연구는 이러한 생명윤리의 어떤 기관 생명윤리에 별로 통용된 대상이 아니다. 하면 그런 뭐라고 하지? 면제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 줍니다. 또 뭐든 줍니다. 그거가 없이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 오늘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정리해보면 오늘 데이터 돌리지도 못했네.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타당도라는 것은 연구 실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적 타당도보다는 내적 타당도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이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인과성이고 인과성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많다. 요인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인과성을 침범할 수 있는 요인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기제는 랜덤 어사인 그러니까 무선 할당인데 무선 할당도 완벽하진 않다. 언제든지 무선 할당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주 조건이 그 다음에 설사 무선 할당이 된다 손 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뒤틀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한다면 랜덤 어사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매칭 방법도 사용한다. 그러나 매칭 방법은 한계가 있다.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수업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